만약 당신에게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3번의 기회가 주어진다면 당신은 그 대가로 무엇을 바치시겠습니까?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눈보라치는 밤, 저승사자와 마주친 한 남자의 기이하고도 섬뜩한 기록입니다. 부와 명예, 그리고 사랑, 모든 것을 가질 수 있었던 그가 왜 처참한 시신으로 발견되어야만 했을까요? 불을 끄고 이어폰을 꽂으세요. 저승사자가 당신의 곁을 지나갈지도 모르니까요.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무서운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제1장, 눈보라 속에 기이한 인연사를 애는 듯한 삭풍이 내 낡은 도포자락을 사정없이 파고들었다. 하늘은 구멍이라도 난 듯 시커먼 잿빛 눈을 쏟아붓고 있었다. 당나라의 북방, 그 험준한 산길은 마치 산자의 접근을 거부하는 저승의 입구와도 같았다. 나는 얼어붙은 속눈썹을 억지로 떼어내며 눈앞을 가로막는 백색의 장막을 헤치고 걸음을 옮겼다. 내 이름은 우생유성. 장안으로 과거를 보러 가는 길이다. 벌써 10년째다. 낙방의 고배를 마시고 붓을 꺾어버리고 싶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한때는 진양의 장관까지 지내셨던 숙부님 슬에서 남부러울 것 없이 자랐으나 숙부님께서 당파 싸움에 휘말려 비명 횡사하신 후 우리 가문은 풍비박산이 났다. 가사는 몰수당했고 나는 하루아침에 길바닥으로 내몰린 신세가 되었다. 이번에도 안 되면 정말 끝이다. 입김과 함께 섞여 나온 내 혼잣말은 허공에서 힘없이 얼어붙었다. 아내의 얼굴이 떠올랐다. 고생만 하다가 병색이 완연해진 아내는 삭바느질로 모은 푼돈을 내 손에 쥐어주며 부디 이번에는 뜻을 이루고 오라며 울먹였다. 그 핏기 없는 손의 감촉이 아직도 손바닥에 남아있는 듯했다. 그때였다. 저 멀리 흐릿한 불빛 하나가 도깨비불처럼 일렁이는 것이 보였다. 객점이었다. 나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전 먹던 힘까지 짜내어 그곳으로 향했다. 끼익. 낡은 나무 문이 비명을 지르며 열리자 안온한 온기와 함께 음식 냄새가 훅 끼쳐왔다. 객점 아는 눈을 피해 들어온 나그네들로 북적였다. 나는 구석진 자리에 짐을 풀고 탕면 한 그릇을 주문했다. 온몸을 녹이고 허기를 달래기 위함이었으나 주머니 속 엽전을 만지작거리는 내 손끝은 떨리고 있었다. 노자가 얼마 남지 않았다. 이번 장안행이 나의 마지막 도박임을 뼈저리게 실감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탕면이 나왔지만 나는 선뜻 젓가락을 들지 못하고 회 안에 잠겨 있었다. 만약 숙부님이 살아계셨더라면 부질없는 가정 지아띵 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다. 그때 밖에서 거센 바람소리와 함께 문이 벌컥 열렸다. 차가운 냉기가 객점 안을 휩쓸고 지나갔고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문 쪽으로 쏠렸다. 그곳엔 한 사내가 서 있었다. 아니, 그것을 사람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 그는 남루하기 짝이 없는 넉마를 걸치고 있었는데 눈보라를 얼마나 오래 맞았는지 온몸이 하얗게 덮여 있었다. 하지만 나를 기겁하게 만든 것은 그의 행색이 아니었다. 그의 얼굴이었다. 삿갓 아래에 드러난 그의 얼굴은 백지장처럼 창백했다. 단순히 추위에 질린 안색이 아니었다. 마치 며칠 전에 주거관 속에 들어갔던 시신이 걸어 나온 듯 핏기라곤 찾아볼 수 없는 시체와 같은 얼굴. 움푹 패인 눈두덩이 속의 눈동자는 초점 없이 허공을 응시하고 있었다. 그는 비틀거리며 안으로 들어서더니 쉰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주인장, 탕면 한 그릇만 적선해 주시오. 그 목소리는 마치 땅속 깊은 곳에서 울려 나오는 듯 기이하고 탁했다. 객점 주인은 그를 보자마자
미간을 찌푸리며 빗자루를 들고 뛰쳐나왔다. 에이, 재수없게. 아침부터 웬 거지가 들어와서 난리야. 썩 꺼지거라. 여기가 어디라고 감히 들어와. 주인은 짐승을 내쫓듯 빗자루로 그를 거칠게 밀쳤다. 힘이 없어 보이는 사내는 주인의 손길에 맥없이 바닥으로 나뒹굴었다. 사람들은 혀를 차거나 비웃으며 그 광경을 구경할 뿐이었다. 나는 그 모습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가슴 한구석에서 뜨거운 것이 치밀어 오르는 것을 느꼈다. 저 비참한 거지의 모습이 남의 일 같지 않았다. 이번에도 낙방한다면 나 또한 저들과 다를 바 없는 신세가 되지 않겠는가. 처량하게 바닥을 기는 그의 손가락 마디마디가 마치 나의 미래를 보여주는 것만 같았다. 잠깐 멈추시오. 나도 모르게 소리치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주인이 멈칫하며 나를 돌아보았다. 내가 저 사람 목까지 값을 치르겠소. 이 엄동설 안에 밖으로 내치면 얼어 죽으라는 소리나 다름없지 않소. 그에게 탕면을 내어주고 하룻밤 묵어가게 해주시오. 나는 주머니를 탈탈 털어 엽전을 주인에게 건넸다. 남은 돈의 절반이나 되는 거금이었다. 주인은 돈을 받자 표정을 바꾸며 굽신거렸지만 나는 그 가식적인 얼굴을 뒤로 하고 넘어진 사내를 일으켜 세웠다. 그의 몸은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사람의 천이라기보다는 차가운 돌덩이를 만지는 기분이었다. 이보시오. 괜찮소. 이리 와서 앉으시오. 사내는 나를 빤히 쳐다보았다. 감정이 느껴지지 않는 그 텅 빈 눈동자와 마주치자 등골이 서늘해졌다. 하지만 나는 애써 웃어 보이며 내 탕면을 그에게 밀어주었다. 추운데 고생이 많았겠소. 내 것은 아직 입도 되지 않았으니 이것부터 드시오. 그는 잠시 머뭇거리나 싶더니 이내 짐승처럼 그릇을 낚아채듯 들어 탕면을 입에 쏟아부었다. 씹지도 않고 삼키는 그 기괴한 모습에 주변 사람들이 웅성거렸지만 그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순식간에 그릇을 비운 그는 내게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이 그대로 내 옆에 침상에 털썩 쓰러져 눕더니 이내 코를 골며 잠에 빠져들었다. 나는 허탈한 웃음이 나왔다. 감사 인사를 바란 것은 아니었지만 너무나도 뻔뻔한 태도가 아닌가. 하지만 곤히 잠든 그의 창백한 얼굴을 보자니 다시금 측은지심이 일었다. 그래, 오죽 배가 고프고 힘들었으면 저러겠나. 나도 곧 저렇게 될지 모르는데 누굴 탓하겠어. 나는 남은 허기를 찬물로 채우고 엽전 몇 푼 남지 않은 주머니를 만지작거리다 잠을 청했다. 밖에는 여전히 눈보라가 미친 듯이 몰아치고 있었고 휑한 바람소리가 창문을 덜컹거렸다. 나의 운명처럼 위태로운 밤이었다. 그렇게 얼마나 잤을까. 깊은 밤 누군가 나를 부르는 소리에 번쩍 눈을 떴다. 선생, 낮고 서늘한 목소리. 나는 잠결에 몸을 일으켜 주위를 둘러보았다. 객점 안은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겨 있었고 다른 나그네들은 모두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 그런데 내 침상 곁 어둠 속에서 누군가 나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아까 그 거지였다. 그런데 무언가 달랐다. 낮에 보았던 그 초라하고 비굴한 기색은 온데간데 없었다. 어둠 속에서도 뚜렷하게 빛나는 안광, 양광. 그리고 범접할 수 없는 서늘한 기운이 그에게서 뿜어져 나오고 있었다. 창백했던 얼굴은 이제 푸르스름한 빛을 띠며 마치 이 세상 사람이 아닌 듯한 위압감을 풍겼다. 무슨 일이시오? 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묻자 그는 입가에 기묘한 미소를 띠며 손짓했다. 기니 할 얘기가 있으니 잠깐 일어나 보시지요. 그의 손가락은 길고 가늘었으며 뼈마디가 도드라져 있었다.
본능적으로 거부감이 들었지만 내 몸은 내 의지와 상관없이 홀린 듯 그를 따라 움직였다. 그는 나를 데리고 객점 구석의 탁상으로 향했다. 그리고 품에서 붓과 종이를 꺼내어 능숙하게 펼쳐놓았다. 아까는 신세가 많았습니다. 아침부터 100여 리를 걸어 고단하기 짝이 없었는데 선생 덕에 편히 쉬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의 말투는 낮과는 전혀 달랐다. 정중하면서도 위엄이 서려 있었다. 그래서 저승으로 돌아가기 전 작게나마 보답을 하려 합니다. 순간 나는 내 귀를 의심했다. 뭐라 하셨소? 어디로 돌아간다고? 그는 붓을 들어 먹을 찍으며 나를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그 눈빛은 내 영혼 밑바닥까지 꿰뚫어 보는 듯했다. 저승이라 하였습니다. 저는 저승사자입니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 같았다. 저승사자라니, 눈앞의 이자가 정령 사람의 목숨을 거두어가는 사신이란 말인가. 나는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치려 했지만 발이 바닥에 붙어버린 듯 움직이지 않았다. 그는 나의 공포를 즐기는 듯 천천히 종이 위에 무언가를 적어 내려가기 시작했다. 제2장 세계의 봉투와 보리사의 비밀. 그는 붓을 놀려 종이 위에 무언가를 빠르게 적어 내려갔다. 먹물은 마치 살아있는 뱀처럼 종이 위를 꿈틀거리며 글자를 이루었다. 그는 종이를 3조각으로 나누어 각각 접더니 품에서 꺼낸 3개의 낡은 봉투에 나누어 담았다. 그리고 봉투 겉면에 붉은 글씨로 제1봉, 제2봉, 제3봉 이라 적었다. 그 붉은 글씨는 금방이라도 피가 되어 흐를 듯 섬뜩했다. 받으시오. 그가 내민 봉투를 받아드는 내 손은 걷잡을 수 없이 떨렸다. 봉투는 종이로 만든 것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얼음을 쥔 듯 차가웠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살아가다 도저히 이겨내지 못할 큰 어려움을 만나게 되면 이 봉투를 차례대로 열어보십시오. 필시 선생께 도움이 될 것입니다. 나는 홀린 듯 고개를 끄덕였다. 저승사자가 주는 비책이라니, 이것은 축복인가 저주인가? 혼란스러워하는 내 표정을 읽었는지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나지막이, 하지만 뼈있는 한마디를 덧붙였다. 단, 명심하시오. 스스로 이겨낼 수 있는 일에 이 봉투를 열어보아서는 절대 안 됩니다. 피할 수 없는 재앙인지 잡을 수 있는 복인지는 오로지 선생의 선택에 달려있어. 그 말을 남기고 그는 미련 없이 몸을 돌려 객점 문을 향해 걸어갔다. 나는 멍하니 있다가 퍼뜩 정신을 차리고 그를 불렀다. 자, 잠깐만. 그럼 댁은 이제 어디로? 나는 급히 뒤따라 나가 문을 열어젖혔다. 휘잉. 거센 눈보라만이 내 얼굴을 때릴 뿐 문 밖에는 아무도 없었다. 방금 나간 사람의 흔적이라면 응당 눈 위에 발자국이라도 남아야 했건만 새하얀 눈밭은 그저 매끄럽기만 했다. 마치 처음부터 그곳엔 아무도 없었던 것처럼. 나는 멍하니 눈 내리는 밤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꿈이었을까? 하지만 내 손에는 여전히 서늘한 냉기를 뿜어내는 3개의 봉투가 쥐어져 있었다. 다음 날 나는 다시 장안으로 향했다. 품속에 든 3개의 봉투가 왠지 모를 든든한 부적처럼 느껴졌다. 이번에는 다를 것이다. 저승사자까지 만났으니 이번 과거 급제는 따놓은 당상이나 마찬가지가 아닐까 하는 막연한 기대감마저 들었다. 하지만 운명은 가혹했다. 장안의 과거 시험장은 인산인해를 이루었고 나는 그 속에서 필사적으로 답안을 작성했다. 하지만 발표날 합격자 명단 어디에도 우생이라는 이름은 없었다. 하늘도 무심하시지. 또다시 낙방이었다.
숙부님의 억울한 죽음 이후 기울어만 가는 가세, 병석에 누운 아내의 얼굴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나는 도망치듯 장안을 빠져나와 고향으로 발길을 돌렸다. 발걸음은 청은망은 무거웠고 주머니는 텅 비어 있었다. 설상가상으로 고향으로 돌아오던 길에 다시금 거대한 눈보라를 만났다. 이번 눈은 저번에 만난 것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흉포했다. 한치 앞도 분간할 수 없는 화이트아웃, 화이트아웃 현상에 나는 방향 감각을 완전히 상실하고 말았다. 산길을 헤매기를 수 시간, 저는 급격히 떨어졌고 손발의 감각이 사라져갔다. 이대로 죽는구나. 객사라니. 조상님 뵐 면목이 없다. 눈 속에 파묻혀 의식이 가물가물해지던 찰나 문득 품속에 든 봉투가 생각났다. 그래, 저승사자가 주었던 봉투. 나는 떨리는 손으로 품을 뒤져 제1봉미라 적힌 봉투를 꺼냈다. 지금이야말로 도저히 이겨내지 못할 어려움이 아니겠는가. 나는 찢어질 듯한 손끝으로 봉투를 뜯었다. 그 안에는 딱 한 줄의 글귀가 적혀 있었다. 보리사 예샨티 씨, 문 앞에 앉아 있으라. 보리사? 이 첩첩산 중 눈밭에 절이 있단 말인가? 하지만 의심할 겨를이 없었다. 나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짐승처럼 네 발로 기며 주변을 살폈다. 놀랍게도 눈보라 사이로 희미하게 솟아있는 기와지붕의 곡선이 보였다. 나는 마지막 남은 힘을 짜내어 그곳으로 기어갔다. 가까이 가보니 낡은 현판에 눈이 쌓여 있었지만 보리사라는 글자가 희미하게 보였다. 나는 편지의 지시대로 닫힌 대문 앞에 털썩 주저앉았다. 살을 내는 추위가 몰아쳤지만 움직일 힘조차 없었다. 내가 여기서 얼어 죽어 시체가 되기를 기다리는 것인가? 저승사자의 농간에 노란한 것인가? 그때였다. 끼익. 굳게 닫혀 있던 절의 대문이 안쪽에서 천천히 열렸다. 그리고 한 노승 라오생, 이 등불을 들고 나와 나를 비추었다. 깊게 패인 주름과 하얀 눈썹, 세속을 초월한 듯한 눈빛을 가진 스님이었다. 뉘시오, 이리 눈비가 내리는데 인적 없는 산중암자 앞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 게요? 노승은 눈 속에 파묻힌 나를 보고 깜짝 놀라며 물었다. 얼어 죽기라도 하면 어쩌려고? 어서 들어오시오. 스님은 나를 부축하여 절 안으로 이끌었다. 따뜻한 온돌방에 앉아 따뜻한 차와 음식을 대접받으니 얼었던 몸이 녹아내리며 비로소 살았다는 안도감이 밀려왔다. 나는 정신을 차리고 노승에게 정중히 예를 갖추었다. 스님 덕분에 목숨을 건졌습니다. 저는 화주 땅에 사는 우가 유자라고 합니다. 장안에 다녀오는 길에 변을 당해 이곳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내 소개를 들은 노승의 눈빛이 순간 흔들렸다. 그는 잠시 무언가를 생각하는 듯 하더니 조심스럽게 물었다. 화주 땅 우씨라면 혹시 진양 장관을 지내셨던 우공유공과 인연이 있으시오? 나는 깜짝 놀라 찻잔을 내려놓았다. 숙부님의 함자를 이 깊은 산속 암자의 스님이 어찌 안단 말인가. 그분이 바로 제 숙부님이십니다. 억울하게 돌아가신 제 숙부님을 어찌 알고 계십니까? 나의 대답에 노승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는 자리에서 일어나 방 한구석에 있는 낡은 괴짝으로 다가갔다. 역시 인연이란 참으로 기묘하군요. 기다려보시오. 보여드릴 것이 있습니다. 노승은 품에서 낡은 열쇠를 꺼내 괴짝을 열더니 빛바랜 편지 한 통을 꺼내 내게 건넸다. 이것은 숙부님의 필체 아닙니까? 나는 단번에 알아볼 수 있었다. 힘있으면서도 유려한 숙부님 특유의 필체. 편지에는 숙부님이 생전에
이 절에 시주했던 내역과 스님과 나누었던 깊은 대화들이 적혀 있었다. 우공께서는 생전에 이 보리사에 자주 들르시어 불심을 닦으셨지요. 그러다 당파 싸움이 격해지기 직전 불길한 예감을 느끼셨는지 어느 날 밤 몰래 찾아오셨습니다. 노승은 말을 잇지 못하고 잠시 허공을 응시했다. 그날 밤 우공께서는 저에게 큰 부탁을 하나 하셨습니다. 훗날 가문의 화가 미칠 것을 대비해 이곳에 무언가를 맡겨두겠다고 하셨지요. 그러고는 얼마 지나지 않아 비보 베이파오를 듣게 되었습니다. 노승은 나를 데리고 절의 더 깊숙한 곳 창고로 향했다. 그곳에는 먼지가 수북이 쌓인 거대한 괴짝들이 벽면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이것들은 우공께서 맡기신 돈 3,000관입니다. 흉적들의 모함에 돌아가신 후 이 늙은 중은 언제쯤 주인이 찾아올까 노심초사하며 지켰습니다. 제 명이 다해가는 이제야 우공의 조카님을 만나게 되었으니 노승은 떨리는 손으로 괴짝 하나를 열었다. 그 안에는 엽전 꾸러미와 응애가 가득 차 있었다. 촛불에 비친 금은보화의 빛이 어두운 창고를 환하게 밝혔다. 그것은 상상조차 해본 적 없는 막대한 재산이었다. 이 모든 것을 선생께 돌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숨이 멎을 것만 같았다. 저승사자가 준 첫 번째 봉투가 나를 죽음에서 구한 것도 모자라 잃어버린 가문의 재산까지 되찾아 준 것이다. 이것은 단순한 행운이 아니었다. 잡을 수 있는 복기라 했던 그의 말이 뇌리를 스쳤다. 하지만 나는 그때 알지 못했다. 갑작스럽게 찾아온 이 거대한 행운이 내 영혼을 갉아먹는 탐욕의 씨앗이 될 줄은. 그리고 남은 2개의 봉투가 나를 어떤 파국으로 몰고 갈지는 감히 짐작조차 할 수 없었다. 제3장 탐욕의 싹과 2번째 봉투 숙부가 남긴 3,000관의 재산은 내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았다. 고향으로 돌아온 나는 가장 먼저 으리으리한 기와집을 사들였고 비단옷을 걸치고 기름진 음식을 즐기기 시작했다. 수십 명의 하인이 내 말 한마디에 머리를 조아렸고 동네 사람들은 나를 우대감이라 부르며 칭송했다. 가난이라는 긴 터널을 빠져나오자 보상심리가 봇물 터지듯 밀려왔다. 나는 그동안 내가 누리지 못했던 것들, 아니 응당 누려야 했던 것들을 탐닉했다. 하지만 곳간이 찰수록 마음 한구석은 오히려 허기졌다. 돈만으로는 부족하다. 권세,权势가 필요해. 과거 급제. 그것은 내게 채워지지 않는 갈증이었다. 하지만 나는 더 이상 춥고 배고픈 서생이 아니었다. 숙부님이 억울하게 돌아가신 마당에 실력만으로 등용되기를 바라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라 여겼다. 나는 공부 대신 돈으로 관직을 살 궁리를 하기 시작했다. 그 무렵이었다. 나의 아내가 시름시름 앓기 시작했다. 가난했던 시절 삭바느질로 손이 부르트도록 고생만 했던 조강지처였다. 좋은 집에 살며 호강을 누리게 되었건만 그녀의 몸은 이미 축날 대로 축나 있었다. 처음엔 가벼운 기침인 줄 알았으나 날이 갈수록 피를 토하는 날이 잦아졌다. 용하다는 의원을 불러 진맥을 해보니 희귀한 약재가 있어야만 고칠 수 있는 병이라 했다. 문제는 그 약재가 당나라 전역을 뒤져도 구하기 힘든 귀한 물건이라는 점이었다. 날이 이 약재는 부르는 게 값입니다요. 게다가 요즘 흉흉한 소문이 돌며 상단들이 물건을 풀지 않고 있어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나는 백방으로 사람을 풀어 약재를 구하려 했으나 허사였다. 아내의 숨소리는 낡은 풀무질 소리처럼 거칠어졌고 얼굴은 잿빛으로 변해갔다. 밤마다 아내의 신음소리를 듣는 것은 고역이었다. 하지만 내 마음속에서 고개를 든 감정은
연민이나 슬픔만이 아니었다. 그것은 짜증이었다. 이제야 좀 살만해졌는데 어찌하여 내 앞길을 막는단 말인가. 관직을 구하러 다녀야 할 이 금쪽 같은 시간에 병구안이나 하고 있어야 하다니. 사악한 마음은 곰팡이처럼 내 영혼을 잠식해 들어갔다. 나는 병석에 누운 아내를 보며 혀를 차거나 방문을 쾅 닫고 나가버리기 일쑤였다. 아내는 그런 나를 원망하기는커녕 미안하다는 눈빛으로 바라보며 눈물만 흘릴 뿐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나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서재를 서성이다가 품속에 고이 간직해온 봉투를 꺼냈다. 제2봉, 저승사자가 준 두 번째 기회. 나는 봉투를 만지작거리며 갈등했다. 이 봉투를 열면 아내를 살릴 방도를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저승사자의 경고가 귓가에 맴돌았다. 스스로 이겨낼 수 있는 일에 열어보아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과연 내 힘으로 이겨낼 수 없는 일인가? 아니, 더 중요한 질문은 이것이었다. 과연 아내의 목숨이 이 귀한 기회를 쓸 만큼 가치가 있는가? 나는 며칠 밤낮을 고민했다. 아내의 병세가 위독해져 오늘 내일을 넘기기 힘들게 되자 나는 결국 욕설을 내뱉으며 봉투를 뜯었다. 아내를 향한 사랑 때문이 아니었다. 집안의 초상, 추상, 이 남연 관직을 얻으러 다니는 일에 차질이 생길까봐 그 귀찮음을 해결하기 위함이었다. 봉투 안에는 짧은 글귀가 적혀 있었다. 서쪽 시장 시시에 있는 장가루, 장자로 에이스라. 장가루. 장안 서쪽 시장 구석진 곳에 위치한 허름한 객잔, 중국식 주점의 이름이었다. 나는 그 길로 말을 달려 장가루로 향했다. 장가루는 겉보기엔 평범한 술집이었으나 안으로 들어서니 기묘한 분위기가 감돌았다. 대낮인데도 실내는 어둑했고 손님들은 칸칸이 처진 발 뒤에 숨어 은밀한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나는 구석진 자리에 앉아 숨을 죽였다. 도대체 여기서 무엇을 하란 말인가? 그때 바로 옆 칸에서 두 사내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자네, 그 물건은 확보했나? 물론이지. 북방에서 온 약재상들이 이번에 물량을 꽤 풀었어. 그 희귀하다는 천년설삼도 몇 불이 들어왔다더군. 지금 없어서 못 파는 물건 아닌가? 잘했군. 그걸 창고에 쟁여뒀다가 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으면 그때 풀세. 내 귀가 번쩍 뜨였다. 그들이 말하는 약재는 바로 내가 그토록 찾아 헤매던 아내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약재였다. 나는 체면이고 뭐고 따질 겨를 없이 옆칸의 발을 걷어치우고 들이닥쳤다. 이보시오들, 그 약재 내게 파시오. 사내들은 깜짝 놀라 나를 쳐다보았다. 나는 품에서 은자 꾸러미를 꺼내 탁자 위에 쾅 내려놓았다. 돈은 얼마든지 주겠소. 당장 그 약재를 내놓으시오. 그들은 서로 눈빛을 교환하더니 음흉한 미소를 지으며 거래에 응했다. 시세의 10배가 넘는 폭리였지만 상관없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약재가 든 상자를 받아들었다. 이것만 있으면 아내를 살릴 수 있다. 안도감이 밀려왔다. 그런데 그때였다. 반대편 칸에서 또 다른 대화 소리가 들려왔다. 그래서 이부시랑 리부시랑 대감께서 이번에 낙향하시면서 자리가 하나 빈다더군. 하중절도부사 해종제도 후시 자리 말인가. 그거 웬만한 돈 없이는 쳐다도 못 볼 텐데. 그렇지. 뇌물로 700관은 써야 겨우 줄을 댈 수 있을 걸세. 하지만 그 자리만 꽤 차면 1년 안에 본전은 뽑고도 남지. 나는 약재 상자를 든 채 그대로 얼어붙었다. 하중절도부사. 지방의 궁원과 행정을 장악하는 막강한 자리였다.
내가 그토록 원하던 출세의 길이 바로 저기에 있었다. 그때 발 뒤에서 한 젊은 선비의 애원하는 목소리가 들렸다. 어르신, 제가 가산을 다 정리해도 500완밖에 마련하지 못했습니다. 제발 200완만 융통해 주십시오. 제가 이 자리에 오르기만 하면. 쯧쯧, 이 사람아. 진사급제한 주제에 돈이 없으면 벼슬도 못하는 세상일세. 200관이 뉘집게 이름인가. 썩 물러가게. 젊은 선비는 절망에 찬 표정으로 고개를 떨구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내 머릿속에서 번개 같은 계산이 스쳐 지나갔다. 저 선비는 돈이 부족해서 기회를 놓치고 있다. 나에게는 돈이 있다. 그리고 저 자리에 오를 수 있는 줄이 필요하다. 손에 들린 약재 상자가 갑자기 돌덩이처럼 무겁게 느껴졌다. 아내를 살리는 것이 급한가? 내 일생일대의 기회를 잡는 것이 급한가? 나는 잠시 눈을 감았다. 아내의 창백한 얼굴이 떠올랐지만 곧이어 화려한 관복을 입고 호령하는 나의 모습이 그 위를 덮어버렸다. 저승사자가 말했던 도움이란 어쩌면 아내의 약이 아니라 이 기회를 말하는 것이 아니었을까. 아내를 살리려다 우연히 듣게 된 이 정보야말로 하늘이, 아니 저승사자가 내게 준 진짜 선물이 아닐까. 나는 입술을 깨물며 결단을 내렸다. 그리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절망에 빠진 젊은 선비가 있는 칸으로 성큼성큼 걸어 들어갔다. 이보시오, 젊은이. 선비가 놀란 눈으로 나를 올려다보았다. 나는 거만한 표정으로 그를 내려다보며 말했다. 내가 1000관을 내놓겠소. 그중 700관은 그 벼슬 자리를 사는 데 쓰고 200관은 자네에게 줄 테니 입을 다물게. 나머지 100관은 오늘 이 자리 술값으로 내지. 선비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대신 그 하중절도 부사 자리는 내가 갖겠소. 그 줄을 내게 넘기시오. 어떻소? 나의 눈은 탐욕으로 번들거리고 있었다. 손에 들린 약재 상자는 이미 내 관심 밖이었다. 나는 이 순간 아내의 목숨보다 나의 출세를 선택하고 있었다. 그것이 돌이킬 수 없는 파멸의 시작임을 그때는 미처 알지 못했다. 제4장. 피할 수 없는 심판과 마지막 봉투 장가루를 나서는 나의 발걸음은 구름 위를 걷는 듯 가벼웠다. 손에는 아내를 살릴 약자의 대신 하중절도부사라는 막강한 권력을 약속받은 증서가 들려 있었다. 약재상들이 머물던 자리를 뒤늦게 확인했을 때 그들은 이미 종적을 감춘 뒤였지만 나는 크게 개의치 않았다. 인명은 제천사의 티안이라 했다. 아내가 살 운명이라면 약 없이도 살 것이고 죽을 운명이라면 천하의 명약을 써도 죽을 것이다. 내가 죄책감을 가질 필요는 없다. 나는 스스로에게 최면을 걸듯 중얼거렸다. 고향집에 도착했을 때 집안은 쥐 죽은 듯 고요했다. 하인들의 눈빛이 두려움에 떨고 있었다. 불길한 예감보다는 귀찮은 일이 생겼다는 짜증이 먼저 일었다. 방문을 열자 싸늘하게 식어버린 아내의 시신이 나를 맞이했다. 그녀의 눈은 감기지 못한 채 허공을 응시하고 있었는데 마치 나를 기다리다 지쳐 원망 속에 숨을 거둔 듯 했다. 나는 짐짓비통한 표정을 지으며 곡 큐를 했지만 속으로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이제 걸림돌은 사라졌다. 나는 장례를 치르는 둥 마는 둥 서둘러 끝내고 곧바로 관직에 부임할 채비를 서둘렀다. 몇 달 뒤 나는 꿈에 그리던 하중절도부사의 자리에 올랐다. 붉은 관복을 입고 관아의 높은 의자에 앉아 아래를 내려다볼 때의 쾌감이란 내 말 한마디에 수많은 사람의 목숨이 오갔고 뇌물과 진상품이 창고에 넘쳐났다. 나는 숙부가 잃었던 가문의 영광을 되찾았다고 확신했다. 아니,
그 이상을 이루었다고 자만했다. 매일 밤 연회가 열렸고 술과 미색 메이스에 빠져 살았다. 아내의 죽음 따위는 까마득한 옛날 일처럼 기억 속에서 지워져 갔다. 나는 내가 세상의 주인인 양 착각 속에 빠져 있었다. 하지만 그 달콤한 권력의 맛은 오래가지 못했다. 부임한 지 정확히 10달이 되던 날이었다. 아침에 눈을 뜨려는데 몸이 청은망은 무거웠다. 단순한 숙취라 생각했으나 곧이어 뱃속을 후벼 파는 듯한 극심한 복통이 밀려왔다. 마치 수천 마리의 벌레가 내장기관을 갉아먹는 듯한 끔찍한 고통이었다. 으악, 의원을 불러라. 용하다는 의원들이 줄을 지어 다녀갔지만 하나같이 고개를 저을 뿐이었다. 맥이 기이합니다. 겉보기엔 멀쩡한데 오장육부가 스스로 녹아내리는 듯합니다. 이런 병증은 듣도 보도 못했습니다. 병세는 급속도로 악화되었다. 붉었던 얼굴은 흑빛으로 변했고 살은 며칠 만에 쪽빠져 피골이 상접했다. 밤마다 고열에 시달리며 악몽을 꾸었다. 꿈속에서 죽은 아내가 피눈물을 흘리며 나를 노려보았고 눈보라 속에서 만났던 그 거지가 기괴한 웃음소리를 내며 내 목을 조여왔다. 이대로 죽을 수는 없다. 내가 어떻게 얻은 자리인데. 죽음의 공포가 눈앞에 닥치자 나는 비로소 잊고 있었던 마지막 희망을 떠올렸다. 제3봉, 저승사자가 준 마지막 봉투. 나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장롱 깊숙한 곳에 처박아 두었던 봉투를 꺼냈다. 봉투는 여전히 서늘한 냉기를 뿜어내고 있었는데 그 차가움이 마치 내 남은 수명을 재촉하는 것 같았다. 그래, 이것이다. 저승사자가 예비해둔 마지막 비책이 분명하다. 이 병을 고칠 방법이 적혀 있을 거야. 나는 광기에 사로잡혀 봉투를 찢어 발겼다. 그러나 종이를 펼쳐든 순간 나는 숨이 턱 막히고 말았다. 그곳에 적힌 것은 살 길이 아니었다. 그것은 차가운 사망 선고였다. 너의 수명은 여기까지다. 오늘 밤 내가 너를 데리러 가겠다. 눈앞이 캄캄해졌다. 비책이 아니라 소환장이라니. 나는 현실을 부정하며 종이를 구겨 던지려 했다. 그런데 구겨진 종이 뒷면에 깨알 같은 글씨가 더 적혀 있는 것이 보였다. 너는 두 번째 기회를 탐욕과 바꿨다. 네가 버린 아내의 뱃속에는 너의 대를 이을 아들이 자라고 있었다. 너는 너의 처와 자식을 죽이고 헛된 공명을 얻었으니 그 죗값을 치를 때가 되었다. 짐승 같은 비명과 함께 나는 바닥을 굴렀다. 아들? 아내가 임신 중이었단 말인가? 그제야 기억났다. 죽기 며칠 전 아내가 무언가 할 말이 있는 듯 머뭇거리며 내 옷자락을 잡았던 것을. 나는 그때 귀찮다며 매몰차게 뿌리치고 나가지 않았던가. 내가 죽인 것은 병든 아내가 아니었다. 내 핏줄, 내 미래, 그리고 나를 진정으로 사랑해 주었던 유일한 사람들이었다. 뼈를 깎는 후회와 공포가 쓰나미처럼 밀려왔다. 일천관으로 산 벼슬자리가 결국 내 처자식의 목숨 값이었단 말인가. 하지만 인간의 생존 본능은 추악했다. 죄책감으로 몸부림치던 나는 곧바로 살기 위한 발악을 시작했다. 여봐라, 당장 이 고을에서 가장 용하다는 무당과 도사들을 모조리 불러들여라. 나는 전 재산을 털어 구판을 벌였다. 집 마당에는 오색 깃발이 나부끼고 징과 꽹과리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졌다. 유명하다는 도사들이 방 주변에 결계에 지의 아해를 치고 부적을 덕지덕지 붙여 문틈 하나 보이지 않게 막았다. 대감마님, 걱정 마십시오. 이 방은 이제 이승과 저승의 경계가 끊어진 곳입니다. 염라대왕이라 할지라도 함부로 들어오지 못할 것입니다.
도사의 장담에 나는 조금 안심하며 방 안으로 들어갔다. 문을 걸어 잠그고 창문마저 판자로 막아버렸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촛불 하나만을 켜둔 채 나는 칼을 움켜쥐고 문을 노려보았다. 오기만 해봐라. 내 이 칼로 베어버릴 테다. 나는 안 죽어. 절대로 못 죽어.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밖에서 요란하게 울리던 징소리가 어느 순간 딱 멈췄다. 마치 누군가 세상의 소리를 칼로 뚝 잘라버린 듯한 완벽하고 기이한 정적이었다. 휘이잉. 방 안에는 틈이 없는데 어디선가 촛불이 심하게 흔들렸다. 그리고 코끝을 찌르는 비릿한 냄새. 며칠 된 시체 썩는 냄새와 향 냄새가 뒤섞인 역겨운 악취가 방 안에 진동하기 시작했다. 나는 숨을 죽이고 침상 구석으로 몸을 움츠렸다. 똑똑똑. 문밖이 아니었다. 소리는 방 안 바로 내 뒤쪽 벽에서 들려오고 있었다. 등골이 오싹해지며 식은땀이 비 오듯 쏟아졌다. 나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그곳에는 아무도 없었다.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다시 정면을 보려는 찰나 내 눈앞에 삿갓을 쓴 사내의 얼굴이 불쑥 나타났다. 선생, 심장이 멎을 듯한 공포. 그것은 눈보라치던 밤 객점에서 보았던 바로 그 거지. 아니, 저승사자였다. 그는 닫힌 문이나 벽을 통과한 것이 아니었다. 마치 처음부터 이 방 안의 어둠 속에 녹아 있었던 것처럼 자연스럽게 내 앞에 서 있었다. 그의 손에는 내가 찢어버렸던 세 번째 봉투가 들려 있었다. 이런 부적 쪼가리들이 소용 있을 것이라 생각하였소. 인간의 어리석음이란 참으로 끝이 없구려. 그는 조소 차오셔를 머금으며 내게 다가왔다. 살려주시오. 제발 살려주시오. 내 전 재산을 다 드리리다. 벼슬도 다 내놓겠소. 나는 바닥에 머리를 지식히며 빌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흔들림 없이 싸늘했다. 기회는 이미 주어졌소. 3번이나 말이오. 첫 번째는 생명을 구했고 두 번째는 재물을 주었으나 당신은 세 번째 기회였던 가족을 버리고 탐욕을 택했소. 그것이 당신의 선택이었고 이것은 그 결과일 뿐이오. 그가 손을 뻗어 내 멱살을 잡았다. 그의 손아귀 힘은 거대했다. 몸이 둥실 떠오르는 기분과 함께 숨이 막혀왔다. 이제 갑시다. 당신이 죽인 아내와 아들이 저승문턱에서 피눈물을 흘리며 당신을 기다리고 있으니. 유아죽. 안 돼. 나는 발버둥 쳤지만 소용없었다. 그의 검은 도포자락이 거대한 날개처럼 펼쳐지며 나의 시야를 덮쳤다. 어둠 속에서 마지막으로 본 것은 촛불이 꺼지며 피어오르는 회색 영입뿐이었다. 제5장. 허상추샹, 옛끝과 영원한 형벌, 대감마님, 대감마님. 아침 햇살이 창호지 문을 하얗게 물들일 때까지도 방 안에서는 인기척이 없었다. 불안감에 휩싸인 하인들이 도끼로 문을 부수고 들이닥쳤다. 우당탕. 굳게 잠겨있던 문짝이 떨어져 나가고 하인들은 방 안의 풍경을 보고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비명조차 지르지 못할 만큼 참혹한 광경이었다. 방 한가운데 내가 쓰러져 있었다. 아니, 나의 껍데기가 쓰러져 있었다. 두 눈은 튀어나올 듯 부릅뜬 채 허공을 응시하고 있었고 입은 찢어질 듯 벌려 소리 없는 비명을 지르고 있었다. 온몸의 뼈마디는 기괴하게 뒤틀려 있어 마치 보이지 않는 거인이 빨래를 짜듯 쓰듯 몸을 비틀어버린 형상이었다. 바닥에는 손톱이 빠지도록 긁어댄 손자국이 선명했고 방 안에는 매캐한 유황 냄새와 피비린내가 진동했다. 그 끔찍한 시신의 손에는 구겨진 종이 한 장이 들려 있었다.
하인 중 하나가 떨리는 손으로 그 종이를 펴보았으나 그곳엔 아무런 글귀도 적혀 있지 않았다. 그저 텅 빈 백지뿐이었다. 저승사자의 정알은 임무를 다하고 허공으로 사라진 뒤였다. 나는 방 천장 구석에 떠서 내 처참한 육신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죽었구나. 내가 정말 죽었어. 믿기지 않는 현실 앞에 망연자실해 있는 사이 집안 곳곳에서 비명소리가 터져나오기 시작했다. 이게 무슨 일이야? 돈이 다 어디 갔어? 창고지기 하인의 다급한 외침에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갔다. 숙부가 남겼다던 내가 그토록 아끼고 숭배했던 3,000관의 재산. 그 거대한 괴짝들을 열어본 하인들은 바닥에 주저앉아 통곡했다. 괴짝 안에 가득했던 황금과 엽전은 온데간데 없고 그 자리에는 썩은 낙엽과 부서진 기와 조각 그리고 차가운 돌덩이들만이 가득 차 있었다. 비단 옷은 넝마 조각으로 값비싼 도자기는 흙덩이로 변해 있었다. 내가 평생을 바쳐 쫓았던 부귀 영화가 사실은 도깨비의 장난 같은 허상 슈샹이었음이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저승사자는 애초에 내게 재물을 준 것이 아니었다. 그는 내 마음속에 있는 탐욕의 크기를 시험하기 위해 돌덩이를 황금으로 보이게 하는 환슈를 걸었던 것이다. 만약 내가 두 번째 봉투를 열어 아내를 살리는 선택을 했더라면 저 돌덩이들은 진짜 황금이 되어 내 선행에 보답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나는 그 기회를 내 손으로 걷어찼다. 소동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나의 급사 소식을 듣고 관에서 사람들이 나왔고 나의 죽음을 수습하기 위해 내 행적을 조사하던 중 더욱 기이한 사실이 밝혀졌다. 내가 눈보라 속에서 발견했다던 그 보리사 샨티씨. 사람들이 그 절을 찾아 산을 올랐으나 그곳에는 절은커녕 기와 조각 하나 없었다. 대신 그 자리에 있었던 것은 오래된 무덤 하나와 그 앞을 지키고 있는 다 썩어가는 고목, 군무 한 그룹뿐이었다. 이곳은 수백 년 전 벼락을 맞아 사라진 절터가 아닙니까? 그럼 우대감이 만났다는 그 노승은 도대체 누구란 말인가? 마을 노인들은 수군거렸다. 전설에 따르면 그 무덤의 주인은 옛날 탐욕을 부리다 천벌을 받아 죽은 구렁이 요괴를 봉인한 곳이라 했다. 내가 만난 노승은 그 터를 지키던 산신 샨셴이었을까? 아니면 나를 시험하기 위해 잠시 현신했던 저승사자의 또 다른 모습이었을까? 이제야 모든 퍼즐이 맞춰졌다. 눈 내리는 밤의 객점, 창백한 거지, 산속의 노승, 그리고 약재상들. 그 모든 것은 나를 위한 무대였다. 하늘이 내게 마지막으로 베푼 구원의 밧줄이자 동시에 가장 가혹한 시험대였던 것이다. 나는 밧줄을 잡는 대신 내 목을 조르는 올가미를 스스로 만들었다. 나의 집은 흉가 익숑자가 되어 순식간에 폐허로 변했다. 사람들은 귀신이 나온다며 근처에 얼씬도 하지 않았고 화려했던 기와집은 잡초만 무성한 짐승들의 소굴이 되었다. 그리고 나는 차마 저승으로 가지도 못하고 구천을 떠도는 신세가 되었다. 저승사자가 나를 데려간 곳은 염라대왕 앞이 아니었다. 그는 나를 칠흑 같은 어둠 속에 가두었다. 이곳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다. 다만 끊임없이 반복되는 환영, 환잉만이 나를 괴롭힌다. 눈앞에 아내가 나타난다. 그녀는 배를 감싸쥐고 피눈물을 흘리며 내게 묻는다. 여보, 우리 아이는요? 대를 이을 우리 아들은 어디 있나요? 그녀의 뱃속에 있었던 아이. 훗날 태어났다면 가문을 다시 일으키고 천의 이름을 떨쳤을 영웅의 운명을 타고난 아이. 나는 그 아이를 내 탐욕의 제물로 바쳤다.
1,000관짜리 벼슬과 맞바꾼 내 아들의 미래가 뼈아픈 후회가 되어 내 영혼을 갈기갈기 찢어놓는다. 그리고 때때로 그 눈보라치던 밤의 객점이 보인다. 나는 다시 그 순간으로 돌아간다. 탕면을 먹는 거지를 바라보던 그 순간으로. 하지만 아무리 소리쳐도 과거의 낙에 닿지 않는다. 봉투를 열지 마. 욕심을 부리지 마. 제발 아내에게 가. 목이 터져라 외쳐보지만 과거의 나는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장가루로 향할 뿐이다.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나 자신을 영원히 지켜봐야 하는 형벌. 이것이 내가 치러야 할 죗값이다. 지금 이 순간에도 세상 어딘가에는 눈보라가 몰아치고 있을 것이다. 그리고 누군가는 인생의 벼랑 끝에서 달콤한 유혹이 담긴 봉투를 쥐고 고민하고 있을지 모른다. 부디 명심하라. 운명은 바꿀 수 있는 기회를 주지만 그 기회를 잡는 것은 오로지 당신의 몫이다. 탐욕은 눈을 멀게 하고 그 끝에는 차가운 낭떠러지만이 기다리고 있음을. 나 우생유성의 어리석은 이야기는 여기서 끝난다. 하지만 저승사자는 지금도 당신의 곁을 서성이며 당신이 어떤 선택을 내릴지 지켜보고 있을지도 모른다. 당신의 품속에도 보이지 않는 세 개의 봉투가 들어있지 않은가?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우생은 결국 자신의 탐욕이 만들어낸 환상 속에서 영원히 고통받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저승사자가 주었던 진짜 기회는 봉투가 아니라 그 봉투를 열지 않을 수 있는 용기가 아니었을까요? 지금 당신의 품속에도 보이지 않는 세 개의 봉투가 들어있을지도 모릅니다. 당신이라면 인생의 갈림길에서 과연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 밤도 무사히 보내시길 바라며 지금까지 역사 이야기이었습니다. 더 기이한 이야기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